북한군 서열 2위였던 현영철이 김정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됐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했죠. 당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둘째,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그리고 태만과 함께 세 번째로 김정은이 주재한 훈련 일꾼 대회에서 조는 모습에 불충스러운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고,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첩보도 입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영철을 처형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현영철이 사석에서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밀고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젊은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을 하죠. 이런 말을 내뱉게 된 꽤 구체적인 상황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영철은 처형 직전인 4월 중순쯤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이 이미 첨단 무기를 다수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현영철의 요구를 거부한 건데요. 이후에 현영철은 사석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무기 구매 실패를 두고 김정은이 정치를 잘 못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김정은을 보고는 그렇게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러시아로부터 못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고도 합니다.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군 서열 2위 현영철 처형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 대담에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죠.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 소식 그리고 유승준 문제까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을 지내셨죠.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기 김 교수님, 이 러시아 이 김정은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요즘 김정은이가 하도 별것도 없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해가지고 무기도 못 사왔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현영철이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치를 잘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 북한의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주장? 이거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게 어떻게 입수됐고 어떻게 그 우리 국내에 전파되어 왔는지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 동향들을 종합해서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게 현영철이가 이 김정은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평불만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불평불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제일 큰 게 너무 무리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를 자꾸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그 목표량을 주고 뭘 시키면 말이죠. 자재를 뭐 대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나왔듯이 북한이 핵무장력이 강하다라면서 말이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X-300 미사일을 러시아한테 팔으라 그러면 러시아가 팔기가 좀 그렇죠. 너희들 말이야 미국도 타격할 수 있다면서 뭘라고 X-300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못했다. 그 정치라는 것이 처신을 잘못해서 너무 말로 뻥을 치니까 내가 말이야 러시아에 가서 무슨 좀 미국이도 좀 사오고 말이죠. 소고기도 좀 사와야 되는데 뻥치니까 내가 못 사온다 말이지. 너희는 정치 잘못한 거 아니야? 뻥치지 말아라. 그거 아주, 그러니까 막 휠이 오네요, 벌써. 뻥치지 말아라.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김 실장님한테 김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현영철 사건 후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영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발탁하다시피 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굉장히 급성장한 군사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뭐 정치에 대한 부분, 김정은에 대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정보랑 이제 휴민트와 시즌트 이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보들은 시즌트가 아니고 휴민트라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대한민국 휴민트 정보 자체가 햇빛 정책과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실상 거의 붕괴가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대인 접촉 관계에 있어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데 MB 정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고를 좀 시켜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휴민트 정보를 몇 년 축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정보가 소위 말해서 질이 있고 신뢰가 가려면 그것이 10년, 20년 축적된 상태에서 휴민트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몇 년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왜냐 그러면은 휴민트의 정보는 뭐 다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철저한 기본 대익입니다.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정보를 같이 바트를 하든지 이런 형태인데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정보 자체가 소위 말해서 금전적 요구를 대가로 해서 가공된 정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거, 그 현영철이가 김정은이가 발탁한 사람인데 왜 불평불만이 있느냐? 김정은이한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2010년도 9월 달에 대장계급장을 같이 달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택, 김경희, 김경옥, 그다음에 현영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 갔다 오지던 아줌마하고 최용해도 마찬가지고 군대 간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대장 계급장을 주고 군복을 입혀놨으니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한테 희한한 나라예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김정은이한테 대장을 시키려고 이제 들러리 세운 건데 문제는 김정은이 참을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야전군들이. 그런데 군대 가도 안 간 아줌마도 말이죠.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자기는 벼랑 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영철이나 이런 그 야전군 그 세력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치 군인들이 생겨난 데 대해서 내심으로 굉장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야전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장성택인데 죽어버렸죠. 그다음에 최용현인데 이제는 계급장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타겟은 황병서입니다. 황병서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북한군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요. 총정치국장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못한다는 소리에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황병서도. 그래 불만이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불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요번에 현영철이를 죽인 첩보가 어떻게 입수됐고 신빙성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마 최초로 입수된 거는 감청회에서 북한군 동향이 북한군의 그 장성들이 한 200명 움직인다면은 분명히 통신이 양이 증가하고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야 왜 군인들이 강건 종합군사학교에 군관학교에 모이느냐 하는 것을 이제 추적하게 되죠. 그러면 궁금하면은 항사를 집중해서 위성 카메라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14.5mm 고사총으로 쏴주겠단 말이에요. 사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이게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감청하다 보니까 현영철이더라. 라는 게까지 감정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 역량을 동원해서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북한 내부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게 무역상호성원이든 대사관 직원이든 대사든 간에 지시가 내려가면 전부 다 이제 본부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럼 쫙 들어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확실히 죽었던 사람이 현영철이고 죄목이 뭐다까지 나오죠. 아까 네 가지. 불평불명, 지시불이행, 조른거, 그다음에 반역죄.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사실 우리나라 국정원만 수집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정보기관끼리 서로 어차피 정보는 빠뜨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권과 찌라시도 그러거든요.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A 정보 줄 테니까 넌 B 정보 주라 얘가 서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정말 국정원이 기자들한테 돈 주고 정보 사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찌라시들인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정보보안부서,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정보보안부서,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CIA, 사실은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쪽이랑 교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뭔가 이런 첩보가 들어왔으면 틀림없이 중국 쪽하고도 크로스 체크 해볼 거예요. 니들은 이거 아는 거 없냐? 그럼 거기서 뭔가 좀 확인이 됐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큰 틀에 생각해 보면 이 젊은 지도자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의 실질적인 어떤 지휘권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겁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경제 부채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군 자체가 대단한 이게 경제 생산 조직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돈이 안 오더라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위화벌이를 해서 뭔가 해내야 돼요, 보면. 근데 그 어떤 과거의 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이 새끼 하라 그랬는데 툴툴거리고 있어?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언젠가 치받을지 모르겠고 자기 말도 이행 안 된다. 이건 잘라야 된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제가 그 중국, 미국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쭉 이제 지금까지 뭐 한 30여 년, 뭐 40년 가까이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을 보고 또 우리 국정원의 능력을 보고 쭉 판단해 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잘할 것 같지만 이 그 궁중에서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 이런 그 정권 핵심 부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릅니다. 거의 까막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 국정원의 능력에 비하면 뭐 정말 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합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에 앞선 거는 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을 우리가 받는 대신 우리가 휴민트에서 확보된 정보를 줘서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정보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의 정보. 그러니까 그죠? 예. 우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성을 많이 확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많고 하니까 위성을 운영을 해서 그 사진을 우리한테 주면은 사진을 찍는 건 미국이 찍지만 해독은 우리가 합니다. 인력 숫자라든가 질적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뭐 네덜란드 다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항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가 앞서 있고 더군다나 한반도 지역은 우리가 잘합니다. 저 미국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찍기는 자기들이 찍어도 해독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통신 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감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군 병력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걸 다 감청해 놓기 때문에 결국은 해독을 해서 정보화 된 걸 가지고 북한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가 사전에 가르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뭐 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얘기에서 깜짝 놀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유승준 그 사람. 이거 내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나? 그러고 놀랐을 텐데. 군대 얘기하니까.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처형당했다고 보세요? 현영철? 그러니까- 숙청입니까? 처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에서 벌써 뭐로 죽였는지까지 화기까지 나왔고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cm 정도 해상도로 가지는 항사를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 그 여당, 야당 간사들한테 정보의 간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말이지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 조작한다 소리가 막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형은 거의 확실한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전직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폭력배를 동원했다가 역으로 당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2008년도에 지금 예.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던 정국교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당선되자마자 3일인가 있다가 구속이 됐었어요. 아. 근데 뭘로 구속이 됐냐면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이렇게 뛰어든다라며 하면서 주식값이 갑자기 한 100배 이상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그냥 한 1,000억 대 이상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 있다가 다시 그냥 주가가 원상을 회복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였다. 이래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당시 구속돼서 이제 징역 2년 6월에다가 벌금 1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어간쯤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폭등할 이제 요 어간쯤에서 누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폭등했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나니까 피해를 받죠. 예,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집요하신 피해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도 똑같은 정 씨인데 그래서 정국교 당시 사장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 피해 변상해라. 돈 내 돈 물어내라. 라고 자꾸 수차에 걸쳐서 협박을 한 모양이에요. 돈 안 물어주면 당신 가족 편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국교 당시 사장이 경찰에 가서 나 이렇게 스토커가 하나 있고 불안하다. 좀 어떻게 이렇게 경호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칼을 들고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출동해서 경호를 해주는데 당신 신변을 24시간 보호하는 이런 형태의 경호는 못 해주겠다라고 경찰이 하니까 정국교 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전의 한 폭력 조직의 이 중간 보스를 불렀어요. 가지고 네가 그러면 경호팀을 하나 좀 짜서 나를 좀 경호를 해주라. 그래서 경호팀을 짰는데 문제는 이 부른 이 깡패 경호팀이랑 깡패라는 게 결국은 돈에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양아치들이거든요, 이게. 예. 이거 보니까 이 정 사장이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도 정 사장한테 돈을 좀 뜯어내자라고 해서 이 피해자 정 씨하고 이 경호를 맡게 된 이 지금 깡패 경호팀 이 이모 씨랑 이 몇 명에서 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 정 씨하고 한두 명이 와가지고 이 정국교 사장한테 항의를 하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형태를 하다가 칼을 맞는 듯한 모양을 취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정국교군을 그걸 빌미로 해서 연기까지? 연기를 해서 돈을 협박해 내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 사장 오니까 정국교 당시 사장은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둘이 몸싸움 하는 척 하다가 누가 이제 한 명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칼에 찔렸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제 원래 그 소개했던 그 사람이 당신 이거 칼에 찔렸는데 당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살인 교사죄로 들어가게 돼 있다. 살인 미수 교사다. 징역 몇 년 살지 모른다. 조폭 드시는 분이 아주 그 예. 법적인 지식도 머리까지. 많아요. 예.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20억을 요구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쇼부를 봐서 8억의 쇼부를 봤다. 8억만 주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실제로 8억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8억을 여러 명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아, 8억을 받았군요. 네, 8억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서 지금 이 협박을 했던 이 주식 투자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깡패들은 지금 해외로 도망가거나 여기저기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분 똥 쏟겠네. 그 조폭들이 또 그렇잖아요. 자, 근데요. 어차피 지금 뭐 이런 연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기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유승준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크나큰 국민에 대한 이율 배반을 한 셈이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굉장히 뭐 호평을 받다가 뭐 아주 보기 좋게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국민들하고 굉장히 허탈감을 주는, 소위 말하자면 믿는 도끼 발등 지키게 하는 그런 거죠. 두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준 씨가 원래 이제 40살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 정도면 세상을 좀 알 나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유승준 씨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잊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잊어버리지가 않았죠. 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유승준 씨는 왜 굳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굳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아들들한테 뜻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마이크가 그러니까 방송이 끝난 줄 안 상황에서 마이크는 켜도 있고 화면은 꺼져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방송 끝난 줄 안 상태에서 얘기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끄자마자 IXX 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분위기하고 앞에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본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한국이라는 것을 조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으로.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이 형태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쇼면 이거 어찌됐거나 뭐 큰일 한국 나죠, 시장은 뭐 자기가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입국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흥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당연하죠. 저렇게 국민들한테 배신감 던져가지고 어떻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또 욕지거리 하는 게 그대로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인정성 받을 수 있냐. 그 욕을 뭐 본인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스태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좀 막 울고 막 그랬던 그거하고 너무 달라요. 국방에 천병이셨던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로 국방 문제,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지고한 그런 의무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를 하다가 바로 이제 몇 초 후에 바로 이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하는 것은 조그맣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심이 아니고. 스태프끼리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스태프끼리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막 끝내라고 막 그래요. 지금.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